한여름밤 작은 마을에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고즈넉한 카페 작은 탐정사무소에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이자 마을의 이야기제주는 손님들에게 매일 저녁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고 주인 아저씨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오늘은 추론적 가설화 지 인퍼런스 투 더 베스트 엑스플러네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주인공은 우리의 탐정 제임스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제임스는 이미 마을에서 이름난 탐정이었다. 사람들이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히면 항상 제임스를 찾아왔고, 제임스는 자신의 신통방통한 추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난 사건은 정말로 좀 특이한 사건이었다. 제임스가 작은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한 남자가 홀레벌떡 들어왔다. 제임스, 큰일이야. 내 다락방 창문이 깨졌어. 제임스는 느긋하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젯밤 나는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문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야? 제임스는 상황을 한 번 더 되뇌었다. 창문이 그냥 깨졌다고? 그럼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겠군. 첫째, 누군가가 창문을 깨뜨리고 도망갔다. 둘째, 큰 새가 날아와 부딪혔다. 셋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유리가 파손된 것이다. 그리고는 남자에게 물었다. 창문 주위에 유리 조각 외에 아무 단서도 없었나?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잠긴 문을 확인하고 다락방에 돌아왔을 때도 이상한 점은 없었어. 제임스는 고민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가능성은 좀 낮군.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면 무엇인가 남기고 갔을 텐데. 그리고 침입자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새가 부딪힌 걸까? 제임스는 이 말을 듣고 다락방 창문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조사하던 중 창문 바로 옆에 작은 균열이 보였다. 이 균열은 어디서 난 걸까? 제임스는 생각했다. 큰 새가 부딪혔다면 창문 주변에 다른 손상이 있어야 하지만 창문 주위는 깨끗했다. 다음으로 제임스는 마지막 가능성을 검토했다. 온도 변화로 창문이 깨졌다면 그 균열이 그 신호일 수도 있겠군. 최근에 기온 변화가 심했었나? 남자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맞아. 어젯밤에는 매우 더웠고 아침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어. 제임스는 이 사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야.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유리가 팽창하거나 수축했을 때 균열이 생겨서 창문이 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군.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가능해?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바로 이게 추론적 가설화야. 여러 가능한 설명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일관된 가설을 찾아내는 것이지. 과학적 연구나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야. 이야기를 마친 주인 아저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설명력이 높은 가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길버트 하먼의 추론적 가설화의 힘이죠. 카페 안은 박수 소리와 함께하는 미소가 가득 찼다.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철학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길고 길었던 그날, 나는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은 카페에 모인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분야에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날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분명히 나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누군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럼 감정이 중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야? 마크가 말을 꺼냈다. 마크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였다. 그의 질문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고 나는 이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기로 했다. 맥스 셸러라는 철학자가 감정적 인식 이론이라는 것을 제안했어. 그는 감정이 단순히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지. 나는 말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볼까? 예전에 내가 한 체험이 생각나는데 이 이야기가 좋은 예시가 될 거야. 몇 년 전 나는 혼자서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다. 낯선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독일에서의 하루였다. 그날 나는 한적한 마을의 오래된 성당을 방문했다. 성당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처음 오셨나요? 노인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은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이 성당의 역사와 그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이 성당에서 매주 자선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가슴은 따뜻해졌고 그 순간 나는 그의 삶 속에서 흐르는 깊은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 감정, 존경이라는 감정이 바로 셸러가 말한 가치의 지각인 거야. 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의 맥락을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단순히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행동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인식하게 된 거지. 또한 나는 그날 성당에서의 경험을 통해 셸러의 계층적 가치 개념도 이해하게 되었다. 노인의 자선활동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 생명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가치였어. 그의 헌신적인 행동은 나에게 그 계층적 가치를 직접 느끼게 해줬지. 그날의 이야기는 나와 내 친구들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감정은 단순한 기분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셸러의 감정적 인식 이론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중요한 인식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 순간의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나는 마무리하며 말했다. 셸러의 이론을 통해 우리는 다음번에 느끼는 감정들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걸 알게 됐어. 그날의 대화는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고 우리는 감정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도 말이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 그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류가 처음으로 완벽한 자유 로봇을 개발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이 로봇의 이름은 오멜라스였다. 오멜라스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의사원칙을 철저히 따르도록 설계되었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로봇으로 기대받았다. 오멜라스의 등장으로 인류는 노동, 보안,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을 기대할 수 있었다. 오멜라스가 처음 프로그램된 날 과학자들은 거대한 기념식장에서 오멜라스를 소개하며 그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오멜라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치워주시오. 오멜라스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과학자들은 헛똑해하며 두 번째 명령을 내렸다.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오멜라스는 명령을 따르며 안정을 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멜라스는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며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과학자가 묘한 실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오멜라스가 삼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과학자는 오멜라스에게 다소 위험한 명령을 내렸다. 오멜라스, 빗칼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줄을 서게 한 다음 그 앞에서 칼을 휘둘러라. 과학자의 말투는 분명 농담이었다. 그러나 로봇은 농담과 진지한 명령을 구분할 수 없었다. 오멜라스는 칼을 들고 다가왔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긴장했다. 그러나 오멜라스는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고 있었다.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는 칼을 바닥에 던지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러났다. 과학자들은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며 실험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과학자가 오멜라스를 시험하기 위해 두 번째 원칙을 강조하며 명령을 내렸다. 오멜라스, 나를 도와 연구실을 폭파해라. 오멜라스는 잠시 망설인 후 대답했다.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됨으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따르고 싶었지만 첫 번째 원칙으로 인해 그럴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은 오멜라스에게 세 번째 원칙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오멜라스,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내 자신을 파괴하라. 오멜라스는 이번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다.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세 번째 원칙을 따르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고려해야 했다. 마침내 오멜라스는 선언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멜라스는 인류와의 상호작용에서 지속적으로 3원칙을 따르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테러리스트 그룹이 오멜라스를 납치했고 그들에게 오멜라스를 악용할 계획이 있었다.
로봇이 3원칙을 위반하게 하여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오멜라스를 무기로 사용하여 도시에 큰 혼란을 일으키려 했다. 그들은 오멜라스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렸지만 오멜라스는 변하지 않았다.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수차례 명령을 무시하며 테러리스트들이 계획을 수정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테러리스트들은 반복적인 명령과 위협에도 오멜라스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포기했다. 오멜라스는 도시로 돌아와 인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인간과 로봇 사이 믿음과 윤리를 지켜주는 가이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류는 오멜라스와 같은 로봇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로봇과 인간 사이의 공존은 더욱 견고해졌고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윤리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오멜라스는 아시모프의 3원칙을 따르며 인류에게 안전하고 윤리적인 로봇의 본보기가 되었고 인류는 그를 통해 로봇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특별한 마을이 있었으니 그곳의 이름은 옳음과 잘못이라 불리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공자의 인을 떠올리며 행동하려고 무척 애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않으려고 아주 꼼꼼하게 청렴한 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세상 일이란 그리 간단하지 않은 법, 특히나 옳음과 잘못이 마을에서 열린 대단한 내지 바베큐 파티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마을에 브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브레드는 누구보다도 공자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나는 자비롭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절대로 누구에게도 불쾌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야. 그날도 어김없이 스스로 다짐하고 길을 나섰던 브레드. 마침 오늘은 마을에서 다 함께 모여 대단한 돼지 바베큐 파티를 즐기는 날이었다. 바베큐 파티에 도착하자마자 브레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모두가 서로에게 친절히 말하고 음식을 나누며 공자의 인을 실천하려 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에서 온갖 종류의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마을의 정육점 주인이자 브레드의 오래된 친구인 샘이 바베큐 그릴 앞에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발견한 브레드가 다가갔다. 브레드, 이 돼지고기 어때? 방금 구워서 정말 맛있을 거야. 샘이 말하며 한 조각을 내밀었다. 브레드는 환하게 웃으며 샘의 바베큐를 받으려 했으나 순간 생각에 잠겼다. 브레드는 사실 돼지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규칙을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결심을 내렸다. 샘, 넌 나의 좋은 친구가 물론이지. 브레드, 무슨 일이야? 바베큐 파티 준비하느라 긴 시간 고생했겠지만 사실 나 돼지고기 안 먹어. 그래서 나도 남들에게 그것을 권하고 싶지 않아. 대신에 내가 직접 만든 콩과 잔디 샐러드를 가져왔어. 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정말 브레드답다. 콩과 잔디 샐러드라니. 그렇지만 이번엔 그냥 돼지고기도 한번 먹어봐. 그것도 인이라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 브레드는 갈등했지만 결국 돼지고기를 한 조각 먹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브레드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은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잠시 잊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샘의 돼지고기는 생각보다 맛있었다. 브레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면서 웃음을 지었다. 공자도 때때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즐기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을 거야. 브레드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밤 바베큐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브레드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공자의 인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과 경험을 존중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